볼리TV에서 축구에 관한 여러가지 얘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볼리TV 구독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볼리TV 서영욱입니다. 네, 김정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리즈화 시켜서 옛날 축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옛날 축구군요. 옛날 축구죠. 벌써 옛날 축구가 완전 됐죠. 생생한 요즘 축구처럼 저는 느껴지는데. 네, 아주 옛날 축구죠. 아, 시간상으로 따졌을 때는. 자, 오늘은 저희가 맨유의 전성시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전성시대의 중심에 있었던, 하지만 생각외로 한국에서 좀 덜 조명을 받았던 것 같은 네, 폴 스콜스와 마이클 캐릭의 조합에 대해서 이제 음. 김종용 기자와 제가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네. 김종용 기자가 일종의 이제 발제자예요. 네, 네. 전설적으로 두 선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할 예정이죠. 네.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뭐 역대 최고다 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특이해요. 축구 전술사적으로 많이 조명이 안 되지만 한번 짚고 넘어갈 네. 가치가 있다. 왜냐면 잉글랜드에서 이렇게 딱 봐도 지금 약간 그 우리가 흔히 차비나 이니에스타 얘기할 때 쓰는 말인데 볼 네. 못 차게 생겼잖아요. 이 볼 못 차게 생긴 선수를 네. 둘이나 놓고 중원을 짠다는 거는 사실 잉글랜드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요즘도 드물고 예전에는 아예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 당시 이 둘의 조합이 새로운 현상이었다. 그것을 좀 시간이 지난 지금의 관점에서 한 번 더 조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준비를 했죠. 네. 뭐 잉글랜드 축구가 전통적으로 이를테면 투톱 쓸 때는 키 큰 애 하나 작은 애 하나 쓰고 뭐 그런 식의, 또 미드필드 같은 경우에도 좀 터프한 애 하나, 네. 볼 뿌려주는 애 하나,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조합이었다면 이 두 조합은 굉장히 좀 신선했다, 뭐 이렇게 네. 보시는 거네요. 뭐 이제 좀 두갈식으로 한 줄 요약부터 하면 네. 지금 말씀하신 표현을 빌리면 볼 뿌려주는 애만 둘 있는 뭐 그런 조합이었죠. 그렇죠. 터프한 애만 둘 있는 팀은 되게 많았어요. 음. 근데 이제 이렇게 볼 뿌려주는 애만 2명 있는 팀은 굉장히 찾기 힘들었는데 이게 네. 좀 대표적인 예죠. 그렇습니다. 뭐 이 두 선수가 사실 자리 잡기 전까지 퍼거슨 감독이 굉장히 중원 조합에 고심을 좀 많이 했잖아요. 네, 퍼거슨의 그 99년도 트래블 즈음의 전성기는 로이킨을 중심으로 한 네. 미드필드가 이끌어왔는데 로이킨이 이제 30대가 되고 힘이 떨어지면서 2002, 2003 시즌을 우승을 마지막으로 한동안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못합니다. 네. 그리고 로이킨이 뭐 사고치고 나가고 그때부터 이 팀이 그 로이킨의 대체자를 찾기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를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이 고군분투의 전제는 역시나 퍼거슨 감독도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 2명을 쓰는 사사이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로이킨의 대체자를 찾기 힘들었던 거거든요. 네. 현재 커뮤니티 실드, 네. 당시의 체리티 실드의 99년, 2000년, 2001년도 라인업인데 보시면 다 사사입니다. 아스날이 이때 투톱이 붕괴돼서 부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융베리를 투톱에 쓴 거고 네. 다 사사이예요. 카누가 원톱이고 네. 류벨이 있고 추억의 이름들이네요. 네, 다 사사이예요. 세 번 다 메뉴가 나갔고 네. 상대 팀이 첼시, 아스날, 리버풀 이렇게 세 팀입니다. 네, 리버풀 오웬 헤스키 여기 보이고. 네. 공통점이 다 사사이였다는 네. 거죠. 네. 이렇게 다 투톱 쓰고 투톱 중에 한 명 정도 뭐 저 융벨이나 저 졸라나 이렇게 좀 창의적인 선수 한 명 넣어서 약간 좀 그 선수가 플레이메이킹하게 만들고 네. 요 정도가 당시 잉글랜드가 하던 다 똑같은 축구였죠. 한 20팀이 한 시즌에 뛰면 한두 팀 빼고는 다 사사이였던 그런 시절입니다. 네. 그 시대에 그러니까 보면 지금 저희가 제목 로이킨 시대 맨유의 사사이 포포트라고 정해놨는데, 네. 그러니까 로이킨이 중심을 잡고 뭐 폴 스콜스가 주로 이제 파트너십을 이뤘었고, 네. 확실히 완벽한 공격형 미드필더였죠. 그러니까 쇄도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공격수에 가까운 공격 미드필더로 뛰었었죠. 그러니까 그 경기에 따라 롤이 달랐는데 네, 그렇죠. 이 경기가 딱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기. 그렇죠. 네, 반니스텔로이 아래에서. 네, 네. 저렇게 아예 투톱 파트너처럼 나와서 완전한 공미로 나와서 10골 넘게 네. 넣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냥 사사이의 미드필더로 나와서 이 중에서는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 네. 보면 킨의 파트너로 그냥 사사이의 미드필더로 나온 경기도 있는데 저럴 때는 네. 또 박스 투 박스처럼 뛰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 당시에 잉글랜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네. 중앙에 2명이 수비에 치중하고 좌우 측면의 날개들은 공격하고 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뭐 윙어라는 개념도 별로 없거든요. 네. 보시면 이때는 그 양쪽에 긱스나 베컴이 다치면 스콜스가 측면으로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완전 수비형으로 알고 있는 니키버트도 왼쪽에서 꽤 뛰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여기는 측면과 중앙에 구분도 없고 박스 투 박스를 4명 때려 박는 거 이게 기본이고 그 팀의 스타일이나 선수 구성에 따라서 그 중에 뭐 다른 스타일 선수 한두 명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긱스나 베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공격적인 선수들이 아니고 네. 수비력이 아주 좋고 많이 뭐, 뛰죠. 네. 네, 뭐 중앙 미드필더가 다치면 중앙 미드필더 이동해서 봐도 아무런 위협감이 없고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었어요. 베컴은 대표팀에서도 중미를 많이 뛰었고, 레알 가서도 뭐 그렇죠. 네. 베컴의 가장 큰 강점은 오른발 킥도 킥이지만
정말 부지런하게 많이 뛰어다니는 활동 범위가 넓었던 미드필더였기 때문에 어쨌든 로이킨이 빠지고 나서 로이킨의 대체자를 찾는 혹은 로이킨이 빠진 맨유의 중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찾는 것이 퍼거슨 감독의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였던 시기였죠. 네, 그래서 그 로이킨이 힘이 좀 빠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별별 선수를 다 영입합니다. 네. 그 추억의 이름인 클레베르손, 에릭 젬바, 젠바. 리안 밀러, 공격수로 영입했던 앨런 스미스의 중앙 미드필더 이동, 네, 뭐 그리고 뭐 이 후안 뒤에 베론도 있었고. 베론, 그렇죠. 네. 베론. 또 이 뒤에는 뭐 닉 포엘도 있었고, 음. 그렇죠. 온갖 선수를 다 영입하는데 다 실패했어요. 네, 그 그렇죠. 로이킨의 자리를 대체하는 게 그만큼 어려웠던 거고, 게다가 이제 스콜스가 눈에 장기 부상을 당하면서 2005, 2006 시즌이 되면 완전 붕괴됩니다. 네. 초반 라인업, 플럼전 라인업인데요. 박지성 선수가 처음으로 맨유에서 아주 훌륭한 활약을 해서 제가 최근에 이 경기를 다시 봤거든요. 네. 보시면 중앙이 플래처 스미스. 플래처가 이때 아직 성장하기 전이라서 이 조합은 진짜 너무 약합니다. 하위권이거든요. 경쟁력이. 네. 플럼보다 중원 싸움에서 완벽하게 밀리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앨런 스미스가 이제 포변해가지고 중앙에서 뛸 텐데 뭐 나름 잘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뭔가 좀 헐거운 느낌이 있었던 게 이제 맨유의 중원 조합이 아니었나. 네, 그 4-4-2를 고수하면서 네. 박스 투 박스 두 명을 계속 놓고 쓰는데 메뉴는 좀 상위권이니까 박스 네. 투 박스이면서 머리도 좋은 좀 플레이메이커 성향이 있는 그런 선수가 있으면 아주 좋았어요. 네. 그게 로이킨이었는데 그런 그 지능과 그 어떤 성깔머리를 겸비한 선수가 정말 찾기 힘든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 네. 그런 선수를 영입하지 못하고 2005-2006 시즌이 되면 이렇게 약한 팀을 갖게 됩니다. 네. 그 초반에는 이 팀이 완전 부진했어요. 박지성 선수 온 초반에는 이때는 그 호날두도 성장하기 전이라서 그래서 초반 10경기에서 5승 3무 2패에 그치면서 굉장히 고전하던 시기입니다. 네. 그런데 네, 이때 좀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네. 좀 약간 변화를 줬죠. 네, 그러니까 시즌 후반기에 라인업을 확 갈아엎고 9연승을 해서 네. 결국에는 2위까지 올라가서 나름 나쁘지 않은 시즌 마무리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9연승 할 때 라인업이 굉장히 파격적이어서 네. 지금도 이때 메뉴 좋아하던 사람들은 많이 해고를 하거든요. 존 오셰이와 라이언 긱스가 네. 주전 중앙 미드필더 조합으로 메뉴의 연승을 이끈 시절이 있었다. 네. 이게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죠. 긱스가 중원으로 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인 네. 변화였고 긱스가 이 무렵부터 이제 중원으로 포변해서 잘 뛰었는데 이 한국에 이제 2007년에 들어왔을 때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발은 느려지지만 두뇌 그러니까 머리가 빨라졌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 퍼거슨 감독의 시도가 굉장히 성과를 봤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런 아까 말한 것처럼 에너지 넘치고 네. 박스 투 박스 스타일의 선수를 선호하던 잉글랜드식의 선수 조합에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왜냐면 긱스는 늙었고 오셰이는 덩치는 크고 미드필더를 볼 수 있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수비수거든요. 그리고 볼을 잘 다루는 선수가 아니니까 네. 투박하죠. 네, 뭐 키만 191이지 네. 오셰이는 전봇대처럼 중요한 위치에 가만히 있고 긱스도 그 옆에서 위치만 잡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잉글랜드 미드필더처럼 가서 때려받고 공 뺏어오고 이걸 할 선수가 미드필더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박지성이 있어서 가능했을 수 있겠네요. 박지성 네. 선수가 또 중원에도 같이 경합을 해주니까. 박지성이 뭐 압박과 또 네. 패스 전개할 때 연결고리 역할 이런 점에서 당연히 팀 플레이를 많이 해주던 시절이죠. 네. 근데 이제 이 조합이 퍼거슨 감독과 맨유 코칭 스태프에게 힌트를 주게 되는데 네.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한 거의 이제 정리입니다. 오시에 선수는 원래는 장신 수비수고 발은 느리지만 일단 제공권이 좋고 침착하다는 장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땜빵으로 어디나 다 쓸 수 있는 선수인데 네. 확실한 강점이 없고 미드필더로 한 시즌 이상 가기에는 좀.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선수가 주전으로 올라왔을 때 갑자기 메뉴가 연승을 했다. 네. 이런 신기한 일이 있었고 긱스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랑 힘이 다 약해졌지만 네. 테크 기술은 좋아요. 그리고 네. 전진 패스가 좋거든요. 아, 그리고 아까 조사니까.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능이 올라갔기 때문에 수비 위치 선정 같은 것도 원래 괜찮았지만 더 좋아졌고 네. 그래서 퍼거슨 감독이 박투박이 없어도 사사이가 되네? 음. 이런 거를 이제 힌트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잉글랜드는 이런 점에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박스 투 박스들만 2명 쓰는 팀들은 걔네들이 공 따내려 앞으로 막 올라가 버리면 그렇죠. 수비 라인 앞이 비었거든요. 근데 수비 라인 앞을 채운다는 발상을 잉글랜드에서는 이제 첼시로 왔던 무리뉴 감독이 마케렐레를 영입하면서 그렇죠. 마케렐레가 아주 혁명적인 네. 선수였죠. 제일 처음 보여줬다고 할 수 있고 네. 근데 마케렐레는 미드필더 한 명 추가해서 3명으로 늘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선수 숫자를 늘린 게 아니고 다른 스타일을 조합해서 걔네들이 올라가지 않게 만든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2017 시즌의 라인업인데 이때 맨유가 4시즌 만에 우승을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스콜스랑 캐릭 조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잉글랜드식 조합에는 좀 안 맞거든요. 중앙에서는 뭐 최고면 제라드, 그 아래라도 뭐 맷 홀랜드라든가 네. 우리 옛날 2000년 즈음에 많은 미드필더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막 가스로 담고 중거리 빵빵 때리고 그런 애들이어야 되는데 뭐 제라드 같은 경우 뒤에 뭐 하만이 있거나 네. 뭐 그런 식의 확실히 딱 뭐 느낌 아는 우리가 딱 그렇죠. 봐도 네. 이 조합이면 뭔가 안정감이 있는 그런 조합이었는데 사실 스코스 캐릭은 우리가 지금은 익숙해져서 그런데 이때만 해도 상당히 좀 수비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의 조합이었죠. 쟤는 태클이나 할 줄 아나? 실제로 못하고요. 우리가 스콜스 태클 정말 못하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스콜스랑 캐릭이 좀 뒤로 내려가고 그리고 양쪽 날개 중에서도 라이언 긱스는 약간 뒤로 내려가서 위치를 많이 벗어나지 않으면서 전진 패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서 사실상 좀 후방 플레이메이커가 2명에서 말할 때 3명인 것 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호날두는 뭐 다른 선수들이 뒤를 메워주면 앞으로 올라가죠. 네. 그래서 호날두, 루니, 그리고 루니의 파트너로는 보통은 사하, 그다음에 사하가 다친 뒤에는 솔샤르. 이게 이제 그 다음 시즌에는 테베즈를 영입해서 더 강해지죠. 그렇죠. 이렇게 전방에 한 3명 정도가 포지션 체인지를 막 하면서 자유롭게 역습을 때리는 방식으로 네. 그 이제 메뉴가 많은 재미를 보게 되죠. 몇 년 그렇죠. 동안 이걸로 쭉 먹고 살죠. 포백이 그 양쪽 풀백들이 오버래핑을 아주 많이 하지 않고 비교적 자제하고 전방에 있는 저 3명으로 공격 다 끝내버리고 네. 골 넣고 돌아온다. 이런 식의 컨셉이죠. 스콜스가 태클 못하고 덩치가 작으니까 몸싸움 못하고 다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비력이 나쁘다는 얘기를 그때도 많이 들었고 지금도 해요. 네. 하지만 스콜스가 그래서 수비를 못하냐? 저는 그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FM식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피지컬이랑 태클 능력 치는 엉망이죠. 대신에 판단력 이런 게 이제 FM식으로 20점 만점이라 치면 스콜스는 그 중에서 뭐 잉글랜드에서 뛰는 미드필더 중에서는 거의 제일 높은 수준의 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좋은 데 가서 서 있고 못 들어오게 만들고 이것만으로 스콜스는 괜찮은 수비를 할 수 있었던 거고 이 당시에 선발 출장 횟수를 보면 캐릭이 이제 컵대회 합쳐서 48회, 네. 스콜스가 42회, 플래처가 26회 이렇게 됩니다. 플래처가 이제는 성장이 덜 됐을 때고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뒤에서 공을 뿌려주는 애밖에 없는 쓸어주는 애가 아무도 없는 그런 특이한 미드필더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풍미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강팀이어서 할 수 있는 시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약팀이라면 이런 조합을 한다는 거는 좀 자해행일 수가 있는데 캐릭과 스콜스 조합으로 맨유 전성시대가 네. 시작이 됩니다. 한 명이 후방 플레이메이커고 네. 한 명이 박스 투 박스고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팀은 후방 플레이메이커만 2명인 거죠. 근데 그랬더니 오히려 공격력이 올라간 효과가 났다. 이런 좀 특이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호날두와 루니가 이 시즌에 각각 컵대회 통틀어서 23골씩을 넣었고요. 4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이 컨셉을 이어가서 이 다음 시즌에는 챔스 우승까지 하게 되죠. 스콜스랑 캐릭을 썼는데 수비력이 오히려 좋아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지표가 이 시기부터 최소 실점을 프리미어리그 최소 실점 2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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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 예, 최소 실점 1, 2위 안에 계속 있었고 그 중에 2007-2008 시즌에는 역대 최소 실점 3위. 예, 시즌 22골 실점. 역대 3위. 그러니까 스콜스랑 캐릭이 포백 앞을 지키는데 이 팀은 분명히 골을 안 먹는다. 이게 수치로도 입증이 됐었죠. 우리가 보통 스램제 얘기할 때 네. 스가 앞에 오잖아요. 그게 실력 순이에요? 뭐 나이 순이기도 한데 그냥 입에 붙는 대로 한 거 아닐까요? 네. 모르겠어요. 처음에 누가 그렇게 부르기 시작해 네. 모르지만 저는 나이 순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램파드가 제라드보다 나이가 많아요? 제가 외우기로는 스콜스는 분명히 제일 많죠. 네. 세대가 다르죠. 제라드가 80이고 네. 램파드가 78. 아, 나이가 많은 축구 팬들은 스콜스를 좀 최고로 치는데 네. 그거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많죠. 혹시 네. 보통 스램지 얘기하면 스콜스가 제일 욕을 많이 먹죠. 어디다 비비냐? 거의 이런 느낌. 네, 여러 가지 개인 어떤 성적을 봤을 때는 확실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거슨이 왜 이 선수를 중용을 했고 스콜스가 어떻게 해서 맨유 전성시대 중원의 또 핵심이 됐는지. 스콜스는 램파드, 제라드가 할 줄 모르는 거를 분명히 한 가지를 해요. 로이킨이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도 스콜스가 그 사이에서 보조 플레이메이커로서 볼을 순환을 시켜줘야 더 잘 돌았어요. 그래서 스콜스가 이렇게 눈에 띄진 않지만 패스의 방향 선택과 타이밍이 굉장히 깔끔하고 훌륭해서 팀이 잘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중심 역할을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스콜스의 패스하면 그 말년에
그 막 40m 롱패스 네. 이런 걸 주로 생각하는데 사비 알론소 같은. 그렇죠. 그건 부차적인 거고 네. 전성기 때는 거의 공격수에 가까운 미드필더로 활약을 했지만 점차 나이가 들면서 내려와서 뒤쪽에서 경기를 지배했는데 오죽하면 퍼거슨 감독이 은퇴했던 선수를 다시 복귀를 시켜가지고 뛰게 할 정도로 네. 이 폴 스콜스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폴 포그바를 안 네. 썼죠 그때. 예, 포그바가 아니, 내가 멀쩡했는데 저 할아버지를 복귀를 네. 시켜 이러면서 삐져가지고 이제 나가게 되는. 나갔죠. 정말 유럽의 많은 축구 레전드들도 스콜스에 대해서는 그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정말 진심 어린 칭찬들을 많이 했는데 네. 뒤에 몇몇 인물들의 얘기들이 네. 있네요. 브라질에 뛰어도 될 정도의 선수다. 패스를 잘한다. 또 지단도 또 라이언 긱스는 당연히 동료니까 칭찬했겠죠. 다들 칭찬을 했어요. 근데 네. 전 칭찬을 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매기하고 넘어가면 네. 또 칭찬도루라고 비웃음을 살 텐데 네. 그게 아니고 내용을 보자. 네. 소크라테스가 패스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긱스도 경기 템포를 조절하는 거, 패스의 거리를 조절하는 거, 뭐 이런 점에서 독보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점에 있어서는 확실히 독보적입니다. 물론 제라드만큼의 슈팅력이 없죠. 프리미어리그 사상 가장 슈팅이 좋은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 아, 그래요? 네. 아니, 좋지만 네. 제라드랑은 좀 종류가 다르죠. 결정력이 떨어지지. 상대적으로. 그런가? 네. 그러니까 제라드만큼의 파워나 그러니까 신체적인 파워 그리고 램파드만큼의 결정력은 없죠. 전성기에도 없죠. 램파드는 뭐 공격수 이상의 그쵸? 결정력을 발휘했으니까. 미들라이커라는 말까지 탄생시켰던. 그러니까 스콜스가 아주 훌륭하지만 제라드가나 램파드가 직접적인 공격 타격에서는 그거보다 분명히 위에 있는데 스콜스는 이제 이쪽에서 또 거꾸로 제라드 램파드보다 분명히 위에 있었다. 얼마나 묵직하게 뻗냐. 이거는 스램대 중에서 제라드가 1등인 것 같은데 스콜스는 킥도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킥을 찰 때 감각, 킥 그러니까, 감각은 그쵸? 그 셋 네. 중에서도 스콜스가 1등. 그리고 슈팅 타이밍도 빠르고 군더더기가 없이. 그러니까 이 친구 스콜스 같은 경우에는 선행 동작이 좀 없는 편이라서 네. 상대 선수들이 예측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퍼거슨 감독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사생활에서는 굉장히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사회화가 덜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네네. 뭐 이렇게 똑똑하지 않대요. 그쵸, 근데 네. 축구장 위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탄할 만한 어떤 그 방향 전환이나 경기 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 걸 퍼거슨 감독이 굉장히 잘 써먹지 않았나. 계약서를 메뉴가 내밀면 읽지도 않고 사인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감독하다 그만둘 때도 뭐 문자로 그만뒀다며. 네, 네. 사회성이 좀 그리고 요즘도 막 파넬 감독 때부터 네. 메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약간 저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포포트 인터뷰에서 2002 월드컵이 스투픽 컨트리에서 아, 뭐 예, 이런 예. 얘기 해가지고 그쵸. 한국 팬들한테도 미움을 네. 산 적도 있는데 그런 것하고 별개로 그라운드 위에서만큼은 레전드들의 격찬을 받는 선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콜스가 1등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스콜스랑 캐릭을 동시에 기용했는데 그 팀이 역대급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잉글랜드 축구가 그 2006년 정도를 기점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거 스콜스만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 즈음에 뭐 사비 알론소라든가 뭐 조금 더 실력이 낮은 애로는 허들스톤이라든가 후방 플레이메이커 성향의 선수들이 네. 캐릭 즈음에서 쭉 나옵니다. 영입도 되고 성장도 하고 그 기점이 이제 스콜스의 위치 변화 그 즈음과 딱 맞물려 있는 거죠. 어쨌든 맨유가 퍼거슨 감독의 커리어 말년에 굉장히 좀 그 돋보일 수 있게 해줬던 그 시발점이 바로 이 시즌이 아니었나. 자,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옛날 축구, 옛날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좀 과거에 좀 다시 되짚어볼 만한 어떤 전술적인 흐름이나 또 중요한 선수들에 대한 얘기들을 네. 종종 여러분들께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하겠고요. 네. 여기서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인사요. 아, 예. 자, 지금까지 볼리TV 서영욱이었습니다. 네, 김종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